기증자들이 기증한 기증문화재는 기증자의 이름과 함께 누구누구누구 컬렉션, 누구누구누구 기증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컬렉션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그 전에 컬렉터들의 수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 컬렉터들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문화재를 수집하게 되었고 그걸 어떤 생각으로 기증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기증문화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증문화재 강연을 통해서 저는 이 기증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기증문화재는 문화재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집가의 열정과 기증자의 정신까지 담겨있는 스토리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기적을 이뤘지만 그만큼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내 것만 챙기고 나눔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74번째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기증문화재가 보여준 나눔의 정신입니다. 앞에 있는 톡이 어디서 많이 보셨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문화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교장각 의궤 297권을 모두 전시한다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근 한 10년 만에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증관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증관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카페 같아요. 네, 아주 편안한 카페에 온 것 같죠. 여기 기증문화재 200여 점을 전시를 하면서 여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기증문화재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두었던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 2022년 그리고 올해 2023년에 걸쳐서 기증관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증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이건희 컬렉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이건희 컬렉션의 전시품들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기증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증문화재는 독이 기마인물형 뿔잔입니다. 이 뿔잔이 어느 나라 문화재라고 알고 있나요? 네, 가야 겁니다. 가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보 275호이기도 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뒷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측면의 모습입니다. 말을 탄 무사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 탄 무사를 기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무사는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목 가리개까지 갑옷을 장착을 하고 말에게까지도 갑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말의 갑옷도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병은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 가야가 철의 왕국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야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이런 토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마인물형 뿔잔을 기증한 사람이 있겠죠. 누구일까요? 이걸 기증한 사람은 그 당시 대구 지역의 카톨릭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였습니다. 국은 이양선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토기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톡이 193건 666점 혹은 669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많은 토기들을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특별합니다. 보통의 수집가들과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문화재를 수집하는 수집가라면 어떤 걸 수집할까요? 멋있는 청자 혹은 김홍도의 작품 같은 멋있는 그림? 유명하고 멋있고 돈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수집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분은 토기만을 수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많은 도굴꾼들에게 도굴되던 그리고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토기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토기만을 수집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토기를 수집할 때마다 그 토기가 어디에서 출토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토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토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매입 때마다 출토지를 확인했는데
여기에 있는 기마 인물령 뿔잔의 경우에는 김해 덕산이 출토지라고 확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야의 토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는 이 토기를 아주 귀하게 얻었습니다. 원래 이 토기가 처음 세상에 나왔던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걸 골동품 상인에게 팔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멋있는 모습, 깨지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해서 가짜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그 당시 돈으로 1,700여만 원이 제한되었었는데 아무도 이걸 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죠. 나중에 이양선 선생님이 이 토기를 알게 되고 이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도자기를 내어놓고 약 7천여만 원의 가치로 이걸 사들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7천여만 원이었으면 집 한 채 값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걸 집에 보관하기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국립경주박물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도기는 사들인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곱장 국립경주미술관에 위탁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할 때 이양선 선생님은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증 자료를 모아서 한 권의 도록으로 만들어 달라는 아주 소박한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증 유물이 어떤 이유로도 단 한 점도 국립경주박물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많은 토기들을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하셨습니다. 특히 이 기마 인물령 뿔잔의 경우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기업가가 거액을 제시하면서 기증을 철회하고 자신에게 넘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거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죠. 그런 이양선 박사와 친분이 있었던 지건길 선생님, 이분은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시기도 하신데요. 이분은 이양선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양선 박사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대구 시내에 이렇게 누추하기 짝이 없는 누옥이 남아있구나. 낡고 바랜 국은 이양선 선생의 운동화가 지금도 눈에 밟힌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이양선 박사는 돈이 많아서 토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쓸 것을 줄여서 그 많은 토기들을 수집하고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양선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문화재를 사랑했기에 수집했고 사랑하기에 국가에 기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기증문화재는 얼굴무늬 수막새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문화재이죠. 이 얼굴무늬 수막새에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다 아시죠? 신라의 미소입니다. 경주에 가면 어느 곳에서든 눈에 띄는 것이 얼굴무늬 수막새입니다. 이 턱 부분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소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떤가요? 모나리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수막새라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기와에 보면 이렇게 숫기와가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숫기와입니다. 반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암기와죠. 그리고 숫기와와 암기와의 끝을 장식하는 것이 암막새 그리고 수막새입니다. 그러면 이 얼굴무늬 수막새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기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얼굴무늬 수막새는 경주의 영묘사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영묘사지는 지금 경주에 가면 흑륜사라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기도 하는데요. 영묘사는 선덕여왕과 관련이 있는 절이기도 합니다. 선덕여왕이 한겨울에 개구리떼가 울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백제의 침입을 예견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개구리 울음소리가 있었던 곳이 영묘사의 옥문지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얼굴무늬 수막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발견되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골동부상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동부상인이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손에 넣었다는 소식을 그 근처 일본인 의사였던 다나카 도시노부가 듣고 그 골동부상인에게 1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구입했습니다. 다나카 도시노부는 그 당시에 2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수막새를 수집하고 기와를 수집하는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얼굴무늬 수막새를 손에 넣었고요.
이 얼굴무늬 수막새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34년에 오사카 긴타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 국립경주박물관에 근무하던 고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그 당시 신문에 실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 신문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기관지였습니다. 여기에 얼굴무늬 수막새가 소개가 되었죠. 그러면서 얼굴무늬 수막새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940년 다나카 도시노부가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얼굴무늬 수막새도 일본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 박일훈이라는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예전에 얼굴무늬 수막새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무늬 수막새에 대한 기사를 실었던 오사카와 친분이 있어서 오사카를 찾아가서 이 얼굴무늬 수막새의 존재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여전히 다나카 도시노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직접 다나카 도시노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와는 신라의 미소라고 일컬을 만큼 한반도에 있어야 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얼굴무늬 수막새를 기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몇 번이나 얼굴무늬 수막새를 기증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나카 도시노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972년 다나카 도시노부는 직접 경주박물관을 찾아와서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반출된 지 32년 만에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럼 이 얼굴무늬의 수막새를 만든 까닭은 뭘까요? 수막새는 이렇게 기와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겁니다. 집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이런 수막새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수막새는 귀면이라고 하죠. 귀신의 모습, 도깨비의 모습을 형상화한 기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한 수막새도 간혹 보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아마도 웃는 얼굴에 얼굴무늬 수막새로 웃으면서 사악한 기운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라의 미소가 있는가 하면 백제의 미소도 있죠. 똑같이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미소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백제의 미소는 벌써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신라의 미소는 지난 2018년에서야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와는 문화재로 큰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와로서는 보물로 지정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또 한편 이 얼굴무늬 수막새는 과거의 문화유산이지만 놀랍게도 현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LG의 이미지가 이 얼굴무늬 수막새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죠.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기증한 사람 다나카 도시노부였습니다. 다나카 도시노부와 마찬가지로 한국 와전, 그러니까 기와와 벽돌을 사랑했던 또 다른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이우치 이사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분 역시도 천여 점의 와전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와전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아쉬움을 넘어서 한일 친선과 양국의 학문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매우 만족합니다. 지금도 일본은 빼앗아간 문화재에 대해서 전혀 되돌려주거나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이우치 이사오의 행동은 그런 일본의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기증문화재는 초조본 대보적경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다른 기증문화재와 달리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 초조본 대보적경은 고려 초기에 거란의 침입이 있었을 때 거란의 침입을 막고자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은 고려 후기 몽골의 침입 때 다 불타버렸죠. 그 초조대장경의 인쇄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몇 점 없는 희귀한 문화재입니다. 이 문화재와 함께 기증한 문화재들이 있는데 경국대전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법전입니다. 그리고 오경백편이라는 건 정조가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서로 삼으라고 쓴 책입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출판물들을 기증을 했는데요. 산림경제라든지 지복유설, 이건 모두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의 서적들입니다. 이런 많은 서적들을 기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해전 송성문이라는 분이십니다. 송성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책,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책이죠. 이 책을 안다는 건 나이가 40대 후반 이후라는 얘기일 겁니다. 다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성문 종합 영어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송성문 선생님은 1967년에 이런 영어 참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어 참고서가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가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직접 성문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했고, 이 책은 1967년 이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 초반까지도 많은 이들의 필독서였습니다. 송성문 선생님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출판물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자기라든지 오래된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성문 선생님은 오래된 고서적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벽지로 쓰인다거나 폐지로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이렇게 고인쇄물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송성문 선생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유물을 조건 없이 기증하겠다. 와서 가지고 가라 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증한 것이 46건 101점의 문화재였습니다. 그 중에는 국보가 4건, 보물이 22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국보나 보물급 유물의 한 5분의 1 정도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재들을 기증식 이런 절차 없이 단 나흘 만에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내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공로로 이분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직접 수여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대신 내보냈다고 하죠.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서도 전혀 생색을 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송성문 선생님을 두고 당시 박물관장님이셨던 지건길 박물관장님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사건이었다. 또 그 당시에 학예실장이었던 이건무, 이분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도 하셨습니다. 이분 역시도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건이었다. 하지만 송성문 선생님은 오랜 뜻을 이루게 되어 뿌듯하고 이 문화재들을 사람들이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넣어놓으셨습니다. 2011년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재산이 집 한 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죠. 네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증문화재는 백자 철학 끝무늬병입니다.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백자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자 철화 끝무늬병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의 병은 주로 술병으로 쓰입니다. 술병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보자면 제사용 술병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채 순백자로 씁니다. 반면에 연회용 술병은 아주 화려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예를 들면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그림이 그려진다거나 양반을 상징하는 난초나 대나무, 모란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죠. 혹은 술주자를 쓴다거나 목숨 숫자를 쓴다거나 이런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가요? 굵직하게 주둥이 부분에 테를 한번 두르고 아래로 길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 번에 그어내린 것 같죠. 왜냐하면 짧은 순간에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그냥 획을 긋습니다. 그런데 직선이 바르지도 않고 울퉁불퉁하게 정말 한 칼에 그린 것 같은 이 그림이 놀랍게도 지금 보더라도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독창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그림을 그리지 않았죠. 여백이미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무늬가 마치 술병을 끈에 둘러서 지금이라도 허리춤에 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이 철화백자 끝무늬병은 지금도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화백자 끝무늬병의 뒷모습이고요.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글자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니나 히라는 글자와 비슷합니다.
한글이 적혀 있다는 것은 이 백자가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략 15세기경에 만들어진 철화백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철화백자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던 것이었는데요. 전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박사님이 대구의 영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도자기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도자기 하나씩을 골라서 소개해보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인문계열의 많은 학생들은 이 다랑아리를 꼽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대라든지 예술 쪽의 학생들은 이 철화백자 끝무늬병을 꼽았다고 하죠. 어떤 이유에서 이런 도자기들을 손꼽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철화백자 끝무늬병에 대해서 보스턴 미술관의 동양부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선 하나로만 장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매우 복잡하고 많은 과정이 한 가닥의 선에 담겨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의 도자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도자기를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철화백자 끝무늬병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사람 누구일까요? 여기에 있는 한국플라스틱공업주식회사의 서재식 회장입니다. 이분 사진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분은 1980년대에 기업의 오너로서 광고에 출연했던 첫 CEO라고 합니다. 그 당시 광고에 출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명예를 걸고 특히 품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CEO가 직접 TV에 나와서 광고를 할 정도였으니 이분이 철화백자 끝무늬병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또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서재식 회장님은 이 철화백자 끝무늬병을 기증하기에 앞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관장께서 옛날부터 칭찬하며 좋아하시던 물건인데 더 정이 들기 전에 내놓아야겠습니다. 이 같은 명품은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증문화재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안도입니다. 세안도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림입니다.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 세안도를 그린 이는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추사체로 매우 유명하죠. 그리고 북한산 정상에 있던 이 비석이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걸 밝혀내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잠깐 살펴보자면요. 이분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 집안의 금수저로 태어났었습니다. 윗대에 영의정, 아버지도 판서를 지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글씨로 뛰어나고 빼어난 문장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효명세자의 스승이었습니다. 세자의 스승이라 그러면 그 학식도 인품도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은 셈이죠. 그리고 그는 효명세자와 함께 개혁을 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씨와 문장은 청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청나라 학자들하고도 교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추사 김정희 선생이 개혁가가 되어야 됐던 까닭 순조 때였는데요. 백성들의 삶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도 정치 때문이었죠. 김조순의 무리가 국가의 권력을 제멋대로 좌우하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려 백성은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만큼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순조는 이 세도 정치를 막을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순조는 자신의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습니다.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서 세상의 질서를 구현하고 악으로서 세상의 조화를 꾀하겠다. 예악 정치를 펼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효명세자는 당시 세도 정치의 핵심 기구였던 비변사를 장악해서 개혁을 하고요. 과거제도의 부패도 척결합니다. 그리고 상원과 격정이라 그래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음악기관으로 장화관을 재건했습니다. 이 장화관을 중심으로 순조의 즉위 30년을 축하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에서 왕의 권위를 높이는 축문을 적어서 신하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약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높이고 세도 정치를 척결하고자 하는 개혁 정치를 주도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22살에 요절하게 됩니다. 효명세자가 요절하게 되면서 효명세자와 함께 개혁에 앞장섰던 추사 김정희 선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죠.
저 멀리 제주도로 절의 고도로 귀양 보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리 안치되었습니다. 담장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절도에 위리 안치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가에 잘 나가던 김정일 선생님이 이렇게 제주도에서 위리 안치되었습니다. 제주도는 풍토병이 심했고요. 먹는 거 입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힘든 것보다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김정일 선생님은 사랑하는 부인에게 반찬을 해보내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가까운 벗들에게 학문을 논할 수 없어서 힘들고 외롭다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편지로 띄워보냈습니다. 그렇게 제주 귀양살이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났을 때 사랑하는 부인의 부음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부인이 죽은 지 한 달 후에서야 그 죽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외로운 귀양 생활이 5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던 많은 벗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곁에서 소식을 전해주고 멀리 청나라까지 가서 귀한 책을 붙여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상적이라는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렇게 세안도를 그렸습니다. 세안도는 겨울철 중에서도 가장 추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추운 날 한 그루의 소나무와 세 그루의 잣나무, 그리고 그 속에 아주 외로이 서 있는 초라한 집의 모습입니다. 추사 김정일 선생 자신의 외로움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와 잣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그 푸르름을 드러낸다고 하죠. 자신 곁에서 꾸준히 자신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책을 전해주는 이상적이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안도와 함께 옆에 추사 김정일 선생님이 직접 발문을 적어서 이상적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발문을 잠깐 볼까요? 세상은 오로지 권세와 이익만 쫓는 것이 상례인데 그대는 숱한 고생으로 겨우 손에 넣은 책을 권세가에게 기증하지 않고 바다 바깥에 있는 초췌한 나에게 보내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게 된다 했는데 지금 그대와 나의 관계는 앞이라 더할 것도 아니요 뒤라서 줄어들 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림과 발문으로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추사 김정일 선생님의 글씨가 유명한데요. 이 그림 속에서도 겨울철에 마른 소나무와 잣나무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른 붓으로 먹을 진하게 찍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힘있는 글씨체가 힘있는 그림으로 묘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안도에는 이렇게 우선 보시게나 완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은 이상적의 호, 그리고 완당은 김정일 선생님의 또 다른 호입니다. 이상적에게 그림을 선물하면서 보시게나 하고 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관에 장무상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래도록 잊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적은 이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하면서 청나라에 갔을 때 청나라에 있는 학자들에게 이 세안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청나라의 문인들 16명이 감상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의 제자 이 김준학이라는 사람이 이 세안도를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직접 감상글을 2편을 실었고요. 그가 당시 근대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던 오세창, 이시영, 정인보에게 각각 글 한 편씩을 받아서 이렇게 모두 22편의 글이 연결이 되어서 세안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안도의 그림은 길이가 70cm에 불과하지만 세안도 전체는 감상글과 합하면 14m가 넘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 그림은 이상적이 자신의 제자 김병선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김준학이 오랫동안 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민영이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안도는 이후 후지스카 지카시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후지스카 지카시는 김정일 선생님의 글과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던 수집가였습니다. 그렇게 후지스카 지카시가 추사 김정일 선생님의 글씨와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일본에 가 있던 후지스카 지카시에게 손재형이라는 서예가가 일본까지 찾아가서 이 세안도를 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안도를 얻어왔다고 해요. 194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세안도를 얻어오고 난 이후 일본에는 대규모 공습이 있었고 후지스카 치카시의 집은 다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만약 세안도를 그때 얻어오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다시는 세안도를 볼 수 없을 뻔했죠. 그렇게 어렵게 세안도를 손에 넣었던 손재영, 이 사람은 이후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선거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이 세안도를 사채업자에게 맡겼다고 하고요. 결국 되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세안도를 개성 출신의 상인 손세기와 그의 아들 손창근이 대를 이어서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세기와 손창근, 이 부자는 이후 이 세안도를 비롯한 많은 수집품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손세기라는 분은 개성 출신입니다. 마지막 개성 상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성 상인들은 돈을 버는 남다른 비법도 있었지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역시도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이들이 개성 상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증문화재가 보여준 나눔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이 기마 인물형 뿔잔이었고요. 두 번째는 얼굴무늬 수막새, 세 번째는 초조본 대보적경, 네 번째는 백자 철학 끝무늬병, 마지막으로 김정희의 세안도였습니다. 이 기증문화재들을 기증한 이가 이양선, 다나카 도시노부, 송성문, 서재식 회장, 손세기, 손창근 부자였습니다. 이들 말고도 많은 기증문화재들이 있고 그 문화재들을 기증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증문화재, 기증자들이 많을 겁니다. 관심이 좀 필요하겠죠. 서양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우피치 미술관이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에서 수집한 문화재들을 그대로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가문, 록펠러 가문, 혹은 모건 가문, 리먼 브라더스의 리먼 가문, 에스티로더의 로드 가문, 이런 가문들이 수집한 문화재들을 모아서 만든 미술관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미술관이 많은 사람들의 수장품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졌다니 굉장히 놀라우면서 한편 부럽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에 가시면 좀 달라진 모습인데요. 그곳의 한편에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송기정 선수의 청동투구가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선수는 당시 부상이었던 청동투구를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청동투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1986년에서야 50년 만에 청동투구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94년 이 청동투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투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요. 이 청동투구가 보물로 지정이 된 데에는 그리스 청동투구라는 그 가치도 인정을 받았지만요, 그 외에 송기정 선수의 이 청동투구가 지난 우리 역사의 애환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물로 지정이 된 걸 겁니다. 이렇게 기증문화재는 문화재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속에 깃들여진 기증자의 스토리까지 함께 더해져서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기증문화재는 돈이 많은 사람, 명성이 자자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수집을 하고 기증할 수 있는 걸까요? 몇 해 전 유퀴즈에 문화재를 기증한 부자가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은 2020년에 그 당시 750만 원을 주고 일본으로부터 안중근 의사의 재판 속기록을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택배로 청와대에 붙였다고 합니다. 참 평범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해낸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증으로 아들과 나의 역사를 기록하겠다라고요. 기증자들이 기증한 기증문화재는 기증자의 이름과 함께 누구누구누구 컬렉션, 누구누구누구 기증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컬렉션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그 전에 컬렉터들의 수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 컬렉터들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문화재를 수집하게 되었고 그걸 어떤 생각으로 기증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기증문화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증문화재 강연을 통해서 저는 이 기증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기증문화재는 문화재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집가의 열정과 기증자의 정신까지 담겨있는 스토리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기적을 이뤘지만 그만큼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내 것만 챙기고 나눔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증문화재 강연을 통해서 나눔의 정신을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